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3인곡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자, 교재 2주차 건너뛰고 3주차에 있는 송미인곡으로 갈 겁니다. 이 뭔가를 보면 끝장을 내야지. 시리즈로 가야죠. 3주차에 있습니다. 얘는 제목을 그냥 딱 봐도 알다시피 속편이야. 대놓고 그렇게 지었어. 이거 속편이라고. 그러니까 송강정철이 1585년에 탄핵을 당해가지고 전라남도 창평에 응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한 1년쯤은 괜찮아. 1년, 2년, 3년. 오씨, 왜 나를 안 부르지? 선조가 나를 부를 때가 됐는데 이때 쓴 게 함의인곡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버림받은 여인에 빗대서 절절한 본인의 충성심. 저 여기 있어요. 저 기억해 주세요. 빨리 저 불러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야. 근데도 소식이 없네. 한 편 더 씁니다. 동미인곡. 그러니까 얘는 그 절절한 마음에서 절절함이 더 커졌겠네. 왜 안 부르시는 거야? 근데 보통은 속편이 나쁘다 그러는데 구운몽을 쓴 사람이 누굴까? 구운몽의 작가. 구운몽 소설은 아나 혹시? 읽지 않았냐 니네? 꿈꾸는 거. 그래서 9명의 선녀를 인간 세상에서 만나서 부인을 9명 두는 거야. 절세 가해. 한마디로 조선시대 모든 남자들의 드림 같은 소설이죠. 그거 쓴 사람이 서포 김만중인데 이분 표현을 빌면 조선 최고의 문학이 이걸 최고로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가장 완벽하게 살린 작품이다. 오늘날 평단에서도 송민곡을 쳐주는데요. 더 뛰어난 거네. 그럼 자, 얘는 속편이니까 둘의 연관성은 있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화자가 여인이야. 그리고 누구야? 버림받은 선녀야.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선녀야. 그러니까 역시 얘도 뭐가 적강의 모티프를 갖고 있겠네. 근데 결국은 그건 누구에 대한 얘기야? 임금에 대한 얘기니까 내용은 연군 지정이겠네. 충신 연주지사겠네.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인에 빗대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초지일간 임에 대한 원망 한마디도 없어요. 아주 일편단심으로 임에 대한 사랑만 얘기해요. 심지어 마지막의 태도도 똑같아. 마지막에 뭐가 어땠어? 나 죽어서라도 오직 나 임만 따를 거야. 똑같아. 얘도 이럽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3인국의 가장 큰 특징은 시상전개 방식이 계절이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화자가 독백체로 얘기했습니다. 동미인곡은 대화체입니다. 우리 대화체 잘 본 적이 없는데 독특하네. 못 보던 게 등장한 거야. 자, 대화체가 나오려면 우리 시문제 풀다가 말 건네는 투 이거랑 대화랑 다르다. 말 건네는 투는 대답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말만 건네는 거야. 향단아, 그네 줄을 밀어라. 이건 말 건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거기서 향단이가 네, 아씨 이러면 이건 대화야. 근데 그게 없지. 그 시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없다고. 오직 춘향이가 혼자 얘기하거든. 그럼 말 건네는 투야. 대하면 쌍방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화자가 두 명입니다. 화자가 둘이 등장할. 두 명의 선녀가 등장할 건데 작품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상 감녀와 을녀로 구별해요. 감녀와 을녀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럼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의 주인공은 을려 되겠습니다. 을려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버림받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애야. 그럼 감녀는 뭐 할 거냐? 자, 얘가 을려가 지금 쫓겨나서 막 가슴에 막 맺혀서 할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답답할 땐 누군가 만나서 하소연하면 좀 풀리잖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 푹 찌르기만 하면. 그래서 이 감녀의 역할은 그렇게 푹 찌르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을려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을려의 하소연을 유도하고. 들어보니까 불쌍하잖아. 위로는 한마디 해줘야 되겠지. 을려를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감녀는 완전히 보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감녀는 멘트도 몇 개 없어요. 되게 짧아요. 조금 나오고 거의 대부분은 을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을려가 하미인곡의 화자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하미인곡의 화자는 되게 품격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나의 정막하고 비단위장 있는데 병풍도 치고 되게 품격 있는 사대부가의 여성으로 보여. 그래서 아주 우아하게 뭐 님을 위해서 옷도 만들고 뭐 정성은 다 하는데 꼼짝 않고 있죠. 자, 이 을려는 송미인곡의 을려는요. 님이 너무 보고 싶거든.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어떡하냐? 님을 보려고 본인이 막 돌아다녀. 어떻게 하면 님을 볼 수?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얘는 평민의 여자로 보여요. 평민의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님 궁금해서 막 쫓아다니네. 굉장히 적극적인. 하미인곡은 소극적이지. 이거에 비하면. 어디 가진 않잖아? 가만히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삼미인곡에서는 한문투의 한문 사용, 그 다음에 고사성어, 한시 인용 이런 게 있었죠. 송미인곡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화자의 정서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 안 합니다. 직설적으로 솔직히 얘기합니다. 뭐야? 물론 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이 화자가 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못 봐. 똑같이 못 봅니다. 만나지는 못하는데 이런 차이점을 좀 보이네. 가장 결정적인 건 대화체라는 거. 자, 고전 공부의 핵심은 현대어 해석하면 모든 게 해결 다 된다 그랬어. 열려라. 함께. 하. 다음엔 삼성 거 사지 말아야지. 이사 가면 큰 걸로 바꾸고 싶은데. 시작 부분에 감녀가 먼저 말을 꺼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녀가 먼저 말 끝내니까 감녀가 별 뜻 없어. 저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디어이고. 저기 가는 저 각시가 한번 본 거 같은데? 내가 아는 애 같은데? 쟤 누구지? 천상백옥경을 어디하여 이별하고. 천상백옥경은 하늘나라에 옥황상제가 있는 궁궐이죠. 아, 요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화자가 선녀구나. 하늘나라로, 하늘에서 인간계로 쫓겨난 여자고. 벽강의 모티프가 드러나죠. 쟤 하늘에 궁궐에 있던 애인데?
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해다 저문 날에. 그것도 이 깜깜한 밤에. 해도 저물고 뉘엿뉘엿 지는데 그럼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누를 보러 가시는 곳. 도대체 누구를 찾아다니는 거야? 애가 불쌍하게. 내가 아는 애인데 여기까지가 감녀의 얘기야. 일단 감녀가 을려가 말을 이끌어야 되니까 살짝 던진 거야. 찔른 거야. 그랬더니 을려가 어이구 반가워라. 안 그래도 내가 지금 혼자서 미칠 지경인데 나를 아는 애를 만났잖아. 어와 너야 이거. 야 너구나. 반가워. 너 온 김에 내 사설 들어보소.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지금 미치겠어. 그래서 이제 을려의 얘기가 나오죠. 내 얼굴 이 거동이 임괴함직 한가마는 얼굴이 지금은 우리가 페이스죠? 중세 때는 몸 전체예요. 형체 전체를 뜻했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페이스의 의미로만 쓰죠. 의미가 줄었네. 이런 걸 뭐라 그래? 의미 축소라고 하죠. 이따 보게 될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말씀이라든가 놈이라든가 이런 단어랑 비슷한 거야. 의미가 줄어들었네. 내 얼굴 이 거동이, 내 모습이, 내 외모가, 내 거동이, 내 행동이 임괴함직 한가마는 이미 나를 사랑할 만하겠어? 이 여자는 조금 겸손해. 내 이 정도 외모 가지고 이 정도의 나의 수준인데 이미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뻑 없어 이 여자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어떤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근데 님께서 나를 보더니 이야 너구나. 너 일로 와. 난 너밖에 없어. 나를 이뻐해 주신 거야. 얼마나 좋아.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네. 그래서 난 님을 철석같이 믿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신났죠. 그래서 이제 뭐 했냐?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고. 자, 여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왜 중요하냐? 그래서 내가 뭐 했냐? 온갖 애교도 떨고 아양도 떨고 한마디로 오바했어. 너무 까분 거야. 이미 나를 사랑하니까. 타고 놀았어. 막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나치게 애교 부리고 했어. 이게 뭐다?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입니다.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님은 하나도 잘못이 없어. 내가 오버한 거야.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당연히 그러니까 을려가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 자책을 하겠지. 지가 잘못한 거야. 사실은 근데 놓고 보자고. 왜 헤어졌겠어? 님께서 실증을 냈겠지. 그럼 님은 지금 여자 안 만나겠어? 만나겠지. 딴 여자 만나겠지. 후궁이 한둘이야? 딴 사람을 좋아할 거잖아. 그놈이 버린 거잖아. 근데 내 잘못이. 내가 이미 선택한 다른 여자보다 내 외모가 좀 모자랐다. 이것도 내 잘못이야. 성격이 나빴다든가. 이것도 내 잘못이야. 내가 나이 먹어서 늙었어. 이것도 내 잘못이야. 말이 안 되잖아. 요즘 같은 사고관념에서. 모든 걸 여자의 책임으로 돌리네. 완전히 유교적인. 유교에서 강압하는 전통의 여인상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여인은요, 순종적인 여인인 거예요. 적극적이질 못해요. 요게 고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여인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살짝 퇴보했어. 조선시대 고려시대 여인들은 되게 진취적이고, 좀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으로 자유연애도 하고 이랬단 말이야. 하다못해 이별의 계보를, 정한의 계보를 잇는 가시리에서도 뭐라 그래? 날러는 어찌 살라고 가리고 가시리고. 나 어떻게 살라고 나 버리고 가는 거야, 얘 나쁜 놈아. 결국은 꼬리를 내리더라도 그 말이라도 한마디 하잖아. 얘는 그게 없어. 모든 건 나 때문이야. 게다가 너무 오바했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디 다르신 거. 나를 보시는 얼굴빛이 어딘지 모르게 자꾸 바뀌시네. 얘가 까부네. 그래서 나한테 이제 실증을 내셨나. 그래서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해요. 아니
누워서도 생각해보고 일어나 앉아서도 고민을 해보고 온갖 생각을 다 해봤더니 결국은 누구 잘못이야? 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 내가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네. 다 내 잘못이네.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누굴 원망하겠어? 나 원망할 사람이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서러 풀쳐야니 더러움 속에 온갖 생각을 다 해봐도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주 탓하는 거 아니야. 조물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조물주가 날 이렇게 만든 탓이야. 내 탓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죠. 우리가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이나 정철이 쓴 것 중에 보면 사실 문제 풀다가 님을 원망한다 이런 말 나오면 짐은 어디 있는지 안 찾아봐도 원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안 나오니까 그거 나오면 다 틀린 거야. 절대적으로 순종적이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감녀가 한마디 합니다. 글란 생각마오.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위로 한마디 건진 거야. 자, 감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바로 을려가 또 치고 나옵니다. 아니야, 맺힌 일이 있어이다. 나 가슴에 맺혀 있는 일이 지금 너무 많아. 뭐가 문제냐면 나 지금 이미 너무 걱정돼. 내가 님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못 모셔가지고 말이야. 님을 매셔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내가 님을 모시고 봤기 때문에 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날 몇 날이고. 얼굴은 페이스 아니라 그랬어. 물 같은 그런 모습. 신조가 물같이 생겼어? 얘가 어떻게 생긴 거야? 마동석과는 아닌가 봐. 좀 야리야리한 유리 그런 존재인가? 서초는 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왜 요새 저기 연상군 주제로 나오는 드라마 하나 있잖아. 연상군은 잘생겼대. 기록에 의하면. 키가 크고요. 마르고요. 여자처럼 섬세하게 생겼대. 요새 아이돌 미소년과 이랬던 것 같아. 우리가 폭군 그러니까 막 되게 과격할 것 같은데 뭐 생긴 건 아니었던 거가 봐. 왜냐면 연상군의 아버지인 성종도 잘생겼대. 키도 크고. 어쨌든 그 물 같은 얼굴이 도대체 편할 날이면 얼마나 지금 힘드실까. 춘한 고열은 어디하여 지내시며 봄에 잠깐 그 쌀쌀할 때 그 다음에 고열 여름의 그 더위는 어떻게 지금 지내고 추일 동천 가을날과 겨울은 뉘라셔 매셨는 누가 모시고 있지? 내가 없는데 어떡하지? 죽조반 아침에 먹는 죽 조성매 저녁에 먹는 진지 예와 같이 되시는가? 예전처럼 식사는 잘 하고 계신가? 옛날에 임금들은 6끼인가 먹었대죠? 평민들은 2끼. 우리 3끼 먹기 시작한 건 근래 들어와서 일이죠. 옛날엔 쌀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2끼만 먹었대. 근데 임금은 중간중간 뭐가 있어서 일단 기본 고정이 6끼인가 그랬다 그러대. 기나긴 밤의 잠은 어디 자시는가? 그 긴 밤의 잠은 어떻게 잘 주무시나? 미치겠어. 걱정돼서.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떡하냐? 임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내가 님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든 지금 알아보고 싶어. 근데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은 이미 다 갔네. 내일은 사람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이거는 정철의 솔직한 마음 표현일 것 같아. 옛날에 유배를 가서 어디 산속 깊은 데 은거를 하면 처음에 1년쯤은 내가 그렇지 부를 일이 없고 한 1년은 갇혔다고 생각하고 한 1년쯤 지난부터는 그때부터는 생각할 거 아니야. 사실 난 이제 갈 때 됐는데 나 보러 안 오나? 그럼 내가 풀려나려면 옛날에 이메일이 있어 뭐가 있어? 이 깊은 산골짜기에 나 혼자 있는데 누군가 사람이 와야 돼. 사람이 와야 내가 이제 유배에서 풀려나거나 사약을 들고 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일단 인간이 어디서 와야 돼? 그럼 맨날 그러지 않았을까? 높은 데 올라가서 저 멀리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나 안 오나? 아, 오늘 안 오네? 아, 실망. 내일은 올래나? 그럼 내일 또 보고. 아씨, 오늘도 안 오네? 이러고 거의 막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 그 마음이죠. 아, 오늘 다 갔네? 그럼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일이라도 좀 올까? 미치겠어. 너무 답답해서. 내 마음 둘 데 없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어디로로 가잔 말고. 나 도대체 어디 가야 할까? 그래서 갑니다.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나무 뿌리도 잡고 바위도 매달리고 정신없이 높은 매 공간 이동이 있습니다. 지금 얘는 저 산꼭대기로 올라갔어. 왜 올라갔어? 님을 보고 싶어. 님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올라간 거야. 근데 이게 웬일이야?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가서 이미 보일 리가 없잖아. 구름도 있고 안개도 몽실몽실하고 볼 수가 없네. 그럼 여기서 구름과 안개는 뭐겠다? 화자와 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겠다. 정철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다? 나를 탄핵해서 일로 쫓아낸 동인들이 되겠다. 간신들이 되겠다. 산천이 어둡고는 1월을 어디 보며 자 1월 해와 달이야. 당연히 이거 임금이겠죠. 1월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왜냐면 구름도 가려있고 안개도 가려있고 이 간신들이 임금의 해안을 가려서 도무지 보이지를 않는. 그래서 어떻게 산천이 어둡거나 세상이 깜깜해. 자, 정철이 인식하는 현실 인식이죠. 정철은 현실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라 망해가고 있는 거야. 충신이 나는 여기 지금 탄핵돼서 와 있고 저 간신들이 온통 득실득실하니까. 정철의 입장에서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려. 바로 눈앞도 안 보이는데 멀리가 보이겠어? 도저히 임의 소식을 알 길은 없네. 산에 올라왔는데도 안 돼? 그래?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차라리 물가에가 100일이나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럼 물가에 가서 100길 배 타고 가볼까? 100길을 한번 알아보러 물가로 갔어. 그랬더니 또 이게 웬일이야?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파도가 얼마나 세게 치는지 물결이 그냥 거칠어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 님한테 갈 수가 없네. 바람하고 물결은 구름하고 안개하고 같은 존재겠죠. 간신들이겠죠. 화자와 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겠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내가 배를 타고 가려면 이 배를 운전하는 사공이 있어야 되는데 사공은 없고 텅 빈배만. 갈 수가 없네. 그럼 이 빈배에서 화자는 뭘 느끼겠어? 공허함, 쓸쓸함, 안타까움, 외로움, 슬픔 이런 걸 느끼겠지? 그래서 이 빈배는 화자의 쓸쓸함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간물이겠네. 그래서 강천에 혼자 쉬셔. 혼자 외롭죠. 지는 해를 바라보니 부어보니 하강의 이미지지. 해는 뉘엿뉘엿지고요. 마음은 슬프고요. 임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디어이고 임의 소식은 알 길이 없네. 아득하네. 안타까워 미치지. 이거 알아야 되는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루 산에도 올라갔다 강가에도 갔다가 이제 집에 와야죠. 모첨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자, 모첨은 모자가 초가집 모자라 그랬어. 모처럼 아니야. 초가집에 밤중에 돌아온 거야. 자려고 봤더니 이부자리가 차디차디
이미 안 계시니 얼마나 차겠어. 근데 반벽 청등, 긴 벽에 청등이 걸려 있어. 자, 지난주에도 나왔어. 청사초롱. 언제 쓰는 등이라고? 파란 등, 빨간 등. 결혼할 때 앞에 소동들이 원래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그럼 청사초롱이 있으면 결혼식이야. 신혼부부야. 이 집이 그냥 내가 혼자 묵던 하숙집, 뭐 혼자 묵던 자취방이면 괜찮은데 결혼하려고 신혼방을 딱 마련했더니 결혼 첫날 딱 하룻밤 자고는 남편이 튀었어. 짜증 나겠죠. 뭐 이걸로 따지면 이런 거지. 둘이 열심히 한강변을 데이트하려고 커플 자전거를 샀는데 딱 하루 탔더니 이 인간이 얼로 튀었네. 그래서 한강에 혼자서 커플 자전거 타고 다니면 짜증 무지하게 나겠죠. 이 청등을 보면 님 생각이 더 나겠네.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받으니 나 하루 종일 뭐 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이 돌아다녔잖아. 얼마나 지쳤겠어. 적은 덧 역진하여 힘이 다 돼서 풋잠을 잠깐 들 살짝 잠이 들었어. 참 신기하죠? 우리 문학 작품에는 혹은 드라마나 영화에는 잠을 자면요 꼭 꿈을 꿔요. 그렇죠? 잠을 잔다는 얘기는 꿈을 꿀 거야. 그래서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본. 자, 우리가 고전 문학이나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야. 꿈은 갈등 해소의 매개체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현실에 이룰 수 없는 걸 꿈속에서 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실제는 아니야. 그치? 정신적으로만 만나는 거야. 근데 사람이 간절하면 꿈에서라도 막 만나고 싶어.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꿈에 님이 나타났네? 너무 반갑지. 현실에서 못 봤지만 여기서라도 봤으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어라. 근데 이게 웬일이야? 얼굴이 옷 같았는데 폭삭 사갔네? 이 사람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내가 안 모셨어.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이 왼수 같은 간신들 때문에.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해? 마음에 먹은 말씀 슬가장 살자하니.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 막 반가워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마음껏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감정이 복받치니까 지금 말은 안 나오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눈물이 발아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그런 경험 있냐? 슬퍼서 우는 거 말고 기뻐서, 감동해서, 감정이 복받쳐서 울어본 거. 이해를 못 하잖아. 근데 왜 울어? 기쁘면 웃어야지. 진짜 기쁘면 눈물이 나요. 그 얘기 한 적 있던가? 내가 받았던 합격 전화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친구가 수시 발표한 날 보통 그럼 이제 핸드폰에 이름 뜨는 순간 붙었구나 이건데 거기까지는 좋아. 선생님 어디 붙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5분 동안 온갖 버전으로 울더라고. 꺼이꺼이 막 통곡을 하고 어떻게 그래 떨어졌나? 진짜 5분을 울다가 5분 뒤에 얘기하더라. 선생님 저 붙었어요. 울만해. 왜냐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끝날 때까지 본 친구인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독해가 맞은 적이 없어. 중간에 어머님 말을 빌면 학원 갔다 오면 집에 와서 맨날 울었. 친구들은 다 이거 독해하는데 엄마 나만 난 진짜 바본가 봐. 하지 말까? 그만둘까? 그래서 어머니도 중간에 와서 몇 번 나랑 상담한 적 있고 그만둘까요? 저희 딸 맨날 학원만 갔다 오면 울고 있는데요. 정말 단 한 번도 얘는 독해가 맞은 적이 없어.
심지어 시험 보기 전날도 틀렸어. 시험 보기 전날은 일부러 예전에 풀었던 문제 내가 다시 푼단 말이야. 아주 명료하고. 왜냐면 자신감을 좀 갖고 가야 되니까. 딴 애들 다 그거 기억해서 했는데 얘는 또 그거 틀려서 시험 보기 전날도 울고 갔거든. 선생님 저 어떡하죠? 저 될까요? 거기다 수능도 망해가지고 꼼짝없는 재수각이었는데 그랬는데 얘 인생 최초의 독해가 본 시험장에 가서 그것도 연대 떨어지고 이대 떨어지고 성대 떨어지고 중대 떨어지고 또 하나 어디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남은 마지막 발표였는데 고대가 184대 1이었거든. 얘가 쓴 데가. 경쟁률도 지가 쓴 데 중에 제일 높았어. 그거 붙은 건데 정말 지문을 받아보는 순간 이게 퍼즐이 맞듯이 지문이 착착착착 맞더래. 처음으로 그 독해가 되는 모습을 본 거야. 본인은 마법 같은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 썼더니 184대 1을 뚫더라고. 지금도 전에 내가 편지 보여준 적 있나? 원고지로 이렇게 쓴 거.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아직 갖고 있더라고. 원고지에다가 얘 어디 방송 인터뷰도 한 적 있어요. 이 친구한테 나도 배웠어.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얘가 중간에 힘들어 나는 안 돼. 멈췄으면 그럼 그걸로 끝났을 거잖아. 포기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일단 될 일은 없겠네. 근데 포기하지 않은 친구 중에 되는구나. 언젠간 되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시험장에서 올 수도 있구나. 내내 틀리다. 그럴 수도 있더라고. 지금 호주인가 뉴질랜드인가 외국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외국 나가서 예전에 우리 딸도 봤더니 울더라고. 수시 발표 나는 날 지 방에서 엄마 아빠 묻지도 못하고 없는데 떨어졌나?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돼서 아빠 나 붙었어. 어딜 붙었는지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가 한 장 쓴 건 아니니까 어디 붙었어 이러고 있더라고. 감격해도 눈물이 나옵니다. 얘는 지금 얼마나 반갑겠어. 말도 안 나와. 그래서 정을 못 따요. 모기조차 메어시 말도 안 나와. 그냥 막 꺼이꺼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웬일이야? 아직 나 한마디도 못했는데 오단단 개성에 방정맞은 개성 닭 울음소리. 닭이 울었네? 새벽에? 잠은 어찌 깨뒀던 거. 홀라당 잠을 깨버렸어. 아이고야. 이 방정맞은 개성. 그럼 닭 울음소리 뭐겠다? 하자가 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겠다. 아까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비슷한 놈이겠네. 니네도 이런 경험 있지? 기분 좋은 꿈 꾸고 있는데 잠 깼어. 막 엄마가 갑자기 깨운 거야. 더 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빨리 다시 자서 그 꿈을 계속 이어가고 싶잖아. 되디? 안 돼요. 또 이럴 땐 잠이 홀라당 깨서 잠도 안 들어요.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 거. 나 아직 말 한마디도 못했네. 결에 일어앉아 잠은 다 잤고 꿈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봤어요. 어여쁜 그림자. 자, 어여쁘다는 예쁘다 아니죠? 가엾다, 불쌍하다지? 어이의 의미 이동이지? 어린하고 지금 비슷한 개념이죠? 그림자. 누구 그림자겠어? 내 그림자야. 날 조차할 뿐이로다. 내 그림자가 되게 가여워. 내가 가여워 보이는가?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불쌍해. 나 따르는 애는 그림자 하나밖에 없네. 님은 온데간데 없네. 그래서 얘기하죠. 차라리 시어디어 나궐이나 대하이셔. 이 사람도 지금 극단적으로 가네. 나 차라리 죽어서 달이 될 거야. 달이 되면
님 볼 수 있잖아. 님 겨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리. 나 차라리 죽어서 달이 돼가지고 님 계신 창을 내가 비출 거야. 그럼 내가 님을 좀 볼 수 있잖아. 여기까지가 을려의 얘기. 송미인곡의 마무리는 감려가 할 겁니다. 감려가 아주 강하고 묵직한 한마디를 딱 던지면서 끝납니다. 각시님, 어라, 세 글자로 끝났네. 아니, 세 글자로 시작했네. 삼음절로. 그럼 뭐겠다? 일단 전격 가사고요. 삼인곡도 전격 가사였고요. 송미인곡도 전격 가사입니다. 다리와 카니와 구준비나 되셔서. 각시님, 달 말고요. 구준비가 되세요. 뭐야? 비는 달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아. 차이점이 있겠지. 감녀가 생각하기에는 구준비가 더 좋은 거야. 왜 좋은 거야? 달이 되면 볼 수는 있겠지. 어떻게 보는 거야? 님에 계신 창을 비추는 거야. 그리고 낙, 월, 달은 결국 아침이 되면 저물 거야. 계속 하늘에 떠 있는 것도 아니야. 님을 보더라도 아주 잠깐 보는 거네. 그것도 멀리서 먼 발치에 님의 흔적만 보는 거야. 근데 비가 되면 님한테 내릴 수 있죠. 닿을 수 있는 존재. 스킨십을 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존재네. 상대적으로. 낙월이 소극적인 존재라면. 너 이왕에 죽어서 될 거면 님한테 가서 다 님을 만나. 그냥 멀리서 먼 발치에서만 보지 말고. 이렇게 감녀가 위로를 하면서 송민곡이 끝납니다. 송민곡은 하민곡보다 훨씬 짧어.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지. 좀 이상한 말도 없어. 어려운 고사성어도 없고 한자어도 없고 내용도 매우 심플하고 현대어로 해석해도 약간 뭐 색다른 게 있더라도 대충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와닿을 정도로. 이래서 송미인곡을 덧쳐줍니다. 감녀의 역할은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야. 감녀는 을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하고 마지막에 위로 한마디 강하게 딱 묵직하게 던지는 그런 보조적 존재네. 시험만 몇 개 살펴보면 그 방해했던 여기선 장애물이 5개나 나오지? 구름, 안개, 바람, 물결, 개성. 그래서 아까 한번 짚어본 거지만 하민곡, 송민곡 둘 다 전격 가사고요. 연군 지정이고요. 충신 연주지사고요. 둘 다 적강의 모티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얘기하죠. 죽어서도 힘을 따르겠다라는 일편단심의 자세를 보이고요. 하민곡이 사계절에 따른 독백체였다면 얘는 두 인물의 대화, 두 선녀가 대화체로 진행이 돼요. 하민곡에는 한문 구절이 인용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얘는 고유한 우리말 중심으로 흘러가고 하민곡의 화자가 아주 품격 있게 방에서 임을 기다리기만 했다면 북민곡의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아보려 막 산 꼭대기도 올라가고 강에도 찾아가고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네. 그래서 되게 직설적이고 소박한 서민의 모습이다. 하민곡은 그리움을 꾹꾹 눌러 참는 사대부의 여성의 목소리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거를 여기서 막 더 소설도 나가고 안 하는 게 무대뽀로 진도만 나가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자고 오늘은 문학은 이 작품만 볼 겁니다. 워크북은 당연히 3주차에 송미인곡을 푸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3위인곡 봄과 여름 외우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문법 보자.
자, 문법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중세 국어, 중세문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체크해 봤어요. 사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수능 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고요. 실제 문헌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은 좀 확인을 해 봅시다. 네, 우리한테 익숙한 세종어제, 훈민정음. 제일 친숙하잖아? 얘를 통해서 보자고. 자, 훈민정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의 이름이기도 하고 책의 이름이기도 해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훈민정음 예의 그다음에 해례본을 발간했단 말이야. 이 해례본이 예의가 있고 해례본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해례본이야. 예의는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밝힌 정도. 그다음에 창제 이유. 해례본이 글자 설명이야.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그 공부한 초성의 제자 원리, 중성의 제자 원리, 그 다음에 기억은 어떻게 읽어야 되며 어떤 원리이며 이게 다 해례본에 있는 거야. 한글로 썼겠어? 한문으로 썼겠어? 한자로 썼겠지. 당연히 훈민정음을 못 읽으니까. 훈민정음의 사용 설명서는 한문으로 돼 있어.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는 게 두 부가 있는 거야. 그 한 부가 간송미술관에 있는 거고 또 한 부가 상주본이라 그래서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꽁꽁 잘 숨겨는 놨는지 아니면 어디다가 팔아 먹은 건지 알 길이 없는 상주에 있는 그 모 한 사람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럼 얘는 뭐냐? 해례본은 요거는 세종대왕 때 발간한 거고요. 유감스럽게 그게 지금 안타깝게 두 부밖에 안 전해지는 거고요. 세종 사후에 아들인 세조 때 이걸 다시 언해 훈민정음으로 다시 썼어. 번역한 거야. 그걸 언해라 그래. 언해본이라 그래요. 해례본은 한문으로 써 있고 언해본은 한글로 써 있겠네. 요거는 세종 사후에 세조 때 써서 이거는 저기 서강대 박물관인가 거기 아마 보관돼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그 유명한 나란말씀이 딩국에 달아 이건 세종실록에도 나와요. 거기서도 우리가 추출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있어요. 해례본의 서문이에요. 서문 내용이 나란말씀이 중국에 달아 어쩌고저쩌고 요거네. 자, 오늘 우리는 언해본을 볼 거야. 중세문법이 어떻게 나타났나 볼 거니까. 자, 언해본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네. 앞에 제일 서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문자 해설은 지금 볼 필요 없고. 세종 어제 훈민정음. 어라? 세종 밑에다가 이응을 붙였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한다.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는 이상적인 한자음. 한마디로 중국 원어민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한 거라 그랬지? 포인트는 뭐다? 한자음 무조건 초성, 중성, 종성 세 개를 다 갖춰야 돼. 그래서 받침이 없는 한자에다가는 이렇게 이응을 붙여. 그럼 저거를 붙였다고 해서 샹종 이렇게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읽는 건 그냥 세종 그러면 표기에다가 이걸 표기한 거야. 새도 보면 새가 아니다. 쉐다. 아마 중국 발음에 가까운 게 이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아. 자, 근데 이 앞에 세종을 갖고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냐? 아, 훈민정음 언해본은 세종 사후에 쓴 거구나. 왜? 세종이 살아있을 땐요, 세종이라는 말 못 붙여요. 그 임금 이름 불렀다간 죽어요. 그래서 세종어제 이 말이 있는 거 자체가
세종임금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밑에 아들인 세조 때 발간한 거구나. 언해본. 추측할 수 있네. 어제 세종 임금 어자 만들 제자 세종 임금이 만든 거야. 훈민정음을 가르치는 자 백성민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다 이런 뜻인데 역시 여기에 받침 없는 어제에 이응을 붙였네. 동국정원식 한자를 표기했고요. 뒤에 보면 이 음자에 여린 이읒을 썼네. 소성에 오는 이응에다가는 이응을 안 쓰고 여린 이읒을 썼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예요. 그리고 지금 문법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 내가 단어별로 이렇게 잘랐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단어별로 안 띄어 있고 띄어쓰기가 안 돼 있겠죠. 띄어쓰기 안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점 찍혀 있네. 이 점의 이름이 뭐다? 강점이다. 뭘 표기한 거다? 성조를 표기한 거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나랏 항상 뭘로 판단한다? 현대역을 보고 판단한다. 무대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나라의 그럼 관형격 조사가 쓰였겠네. 나라 플러스 시옷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 관형격 조사가 무정명사, 유정명사 나눠. 무정명사는 무조건 시옷이 붙었고 무정명사는 생명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무생물. 나라는 무정명사니까 시옷이 붙었겠네. 유정명사 중에는 높임의 대상이면 시옷을 붙였고 높임의 대상이 아니면 양성과 음성으로 나눴고 말싸미 여기 두 개가 붙으면 상성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 이렇게 올라가야 돼. 말이 현대어에서 장음이냐 단음이냐? 장음이야. 따그닥 따그닥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이 장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상성의 흔적이 그렇게 남은 거야. 자, 근데 얘는 주격조사 붙어야 되네. 그러면 쌈인데 여기에 이가 붙은 거네. 일단 눈에 띄는 건 이어적기 했고요. 이런 걸 우리는 이어적기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연철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말쌈, 이게 말이야. 일반적인 말의 의미를 쓰고 있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말씀은 높일 때만 쓰죠. 의미가 줄어들었네. 의미 축소에 해당되겠다. 어휘의 의미 축소. 중국과 중국에, 근데 중국과, 그럼 이 과가 애겠네. 근데 누구와 다르다. 여기서 과는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에 애가 있었네. 옛날에는. 지금은 과를 쓰는데. 근데 중이 아니야.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겠지. 중국어 원음에는 듀이 좀 가까운가 봐. 국도 그렇다. 국이라고 안 쓰고 귀. 귀. 좀 중국어 같긴 하네. 근데 여기서 우리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 국에는 기역 받침이 있는데 이게 넘어가질 않았네요. 이어적기를 안 했네. 한자음은 이어적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자음은 초성, 중성, 종성을 다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조사가 오더라도 이어적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자음은 끊어적기를 해. 한자 존중 엄청 한 거야. 현대어로 보면 다르다야, 다르다. 근데 현대어에서 다르다는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달라가 되겠지. 다르까지가 간이고요. 근데 이게 좀 바뀌었네. 이 르가 뭐로 바뀌어? 리을로 바뀌어. 어감 부분이 좀 이상해졌네. 그래서 현대국어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르다는 르 불규칙 용언이에요.
빠르다, 빨라, 이르다, 일러. 그치? 무르다, 물러. 이런 식으로 르 불규칙 용언이거든. 어감 발음에 르가 왔을 때. 근데 얘는 활용을 할 때 르가 리을, 이응으로 바뀐 거야. 리을로 안 바뀌고. 오, 희한한 활용을 했네? 처음에는 리을, 이응으로 갔다가 이게 리을로 근대에 오면서 바뀐 케이스. 지금과 활용이 좀 달랐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이거 왜 안 넘어갔어? 이어적기 해야 돼. 이거는 이어적기의 예외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 이응이 자음입니다. 리을, 이을로 이렇게 활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음이기 때문에 리을이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어적기가 안 지켜졌다 아니야. 애초에 이어적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자음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하고 좀 달랐네. 그래, 달랐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문자와 자에 이응 붙었으니까 역시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했고요. 와가 와로네. 지금하고 조금 형태가 다르네. 공동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부사격 조사인데, 옛날에는 와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구나. 얘는 뭐 그쯤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로야. 자, 은은 왜 로로 안 썼을까? 앞에가 선 거야. 그래서 뒤에 음성이 와야 돼. 뭐 했다? 모음 조화를 지켰다. 그 다음 사마띠. 일단 눈에 띄는 게 통하지예요. 끝에 보이는 지, 이 얘가 눈에 보이네. 현대국어에서는 디귿이나 티읕이 이모음과 만나면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죠. 이걸 뭐라 그래요? 국외음화라 그러죠. 아, 이때는 국외음화가 없었다. 그 다음에 하마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자, 이 단어를 우리는 팔종성법의 증거로 봅니다. 자, 지난주에 했지만 소리가 아니야. 표기에 모든 자음을 쓰지 않았지. 8개의 자음만 사용했어. 어떻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읍, 시옷, 옛니음. 요렇게 8개의 자음만 표기를 할 수 있었다고. 이걸 팔종성법이라고. 그래서 근데 왜 얘가 팔종성법의 증거예요? 삼았다가요. 기본형이 치읓이에요. 원래. 삼았다예요. 삼았다. 근데 치읓은 팔종성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치읓을 시옷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팔종성법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또 궁금해. 혀가 원래 치읓이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든 표기는 다 시옷으로 돼 있을 텐데 팔종성법 때문에. 팔종성법 이후엔 칠종성법인데 칠종성에서도 치읓은 없단 말이야. 아, 어떻게 하냐? 다른 문헌을 살펴보니까 사맛에 뒤에 모음이 오면 얘가 이어적기에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어적기 할 때는 얘가 원형이 넘어가. 바뀐 게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다른 문헌을 보니까 사마차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 치읓이 너 원래 원형은 치읓이었고. 근데 모음이 안 오고 이렇게 만나면 팔종성법 때문에 이걸 시옷으로 바꿔서 표기했고. 그래서 얘가 팔종성법의 증거가 됩니다. 아니 올세, 아니 하 리을세, 종속적 연결어미. 아, 얘는 뭐 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런 얘도 별로 안 중요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니까
전차로 까닭으로. 근데 전차라는 말은 지금 안 쓰잖아. 이 단어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소멸이야. 얘는 어휘의 소멸에 해당돼. 왜냐면 까닭하고 전차는 어디에도 유사성이 없죠? 어린, 이건 뭐 아까도 나왔던 거네.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라고 쓰고 있죠. 어휘의 의미 이동이다. 백성이, 백쌍, 쌍. 동국정원식 한자 한 표기네. 샤쌍, 뭐, 중국어에 좀 가깝게 읽나 봐. 이 앞에 자음 왔으니까 주격조사 이 썼고요. 니르고저, 이르고저, 이르다. 현대어에서는 우리 초성의 두음에다가 니은을 쓰지 않죠. 뭐다? 두음 법칙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타임슬립 막 이런 영화 같은 거 나와서 조선시대 가서 조선 사람들하고 막 대화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데 현실은 가면 두음 법칙도 없지, 국외음화도 없지. 그리고 그때는 원순 모음도 별로 안 썼어. 평순 모음을 많이 썼단 말이야. 대화 안 됐을 때. 거기에 진짜 사성까지 해봐. 중국인지 어딘지 좀 헷갈렸을지도 몰라. 여기서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 니르다의 오, 어, 얘 음성인데. 저는 괜찮은데 여기 왜 고가 붙었지? 모음 조화가 안 지켜졌네. 얘는 왜 그랬을까 봤더니 얘가 이제 원망형 어미가 고저인데 이 어미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자, 구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고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이렇게 쓴 것 같아. 헐빠이셔도 다음 홀은 하다고요. 오 선어말 어미고요. 자, 오는 되게 다양한 용도의 선어말 어미인데요. 그거 모르셔도 돼요. 그거는 전공자만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현대국어에서는 오라는 선어말 어미를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아, 옛날에 오라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 뭐 주어가 1인칭 일제도 쓰고 뭐 관형 뭐 표현할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데 그 용도까지는 뭐 모르셔도 상관없고 오라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만 기억해도 돼. 그 다음에 요 리을이 관형사형 전성어미야. 근데 뒤에 여린이읒이 붙었네. 그럼 이거 겹자음 아닌가요? 아닙니다. 뒤에 있는 이 여린이읒은 의문이라기보다는 문장 부호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로 씁니다. 절음 부호로 쓰고요. 혹은 뒤에 걸 된소리라로 읽을 된소리 표지예요. 절음 부호라는 얘기는요. 끊으란 소리예요. 헐! 멈칫하고 쉬어줘야 돼. 그 다음에 뒤에 게 된소리 읽을 조건이면 된소리로 읽어요. 근데 비읍이니까 뒤에 나온 게 비읍이니까 얘 된소리로 읽어야 되겠네. 근데 그 뒤에 거 봤더니 바가 있어도 의존명사 바지 주격조사 가가 붙었네. 그럼 배를 우리 분리해야 되겠네. 배는 바에다가 이가 붙은 케이스네. 주격. 이 이외의 모음에 붙는 주격조사는 이니까. 그래서 얘가 붙어서 배가 된 거야. 자, 근데 지난주에 우리 중성 살짝 살펴봤는데 중성의 제자 원리에 기본자 3개를 만들었죠. 현지, 인. 그리고 나머지는 합성의 원리로 초출자와 제출자가 있어요. 초출자 오, 아, 어, 우. 제출자는 야, 여, 요, 유. 제출자는 당연히 이중모음일 거고요. 모음이 그렇게 11개밖에 없었다고.
그럼 나머지 우리가 쓰는 모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을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애 없잖아. 얘 뭐야? 사실 두 번 발음해야 돼. 그래서 홀바이 이렇게 돼야 돼. 아느나 이느니 이렇게 붙은 거야. 표기는 이렇게 했지만 홀바이 이렇게 읽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된소리여야 되니까 된소리 해야죠. 홀 끊고 빠이 이셔도. 이것까지 감안하면, 성조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은데. 헐, 아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도, 이셔도, 높임 들어간 것 같죠? 이시. 뭐,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여기서는 요거, 절음보다 된소리 필요다. 마참내. 여기서는, 자, 기본형이 시읒으로 맞다예요. 맞다. 동사예요, 얘는. 그럼 뭐가 문제냐? 자, 맞다라는 어근에 얘 만약에 독립적으로 쓰면 당연히 치읓 못 쓰겠지. 탈종성법 때문에 시옷으로 쓰겠죠. 여기에 암이 붙었는데 이 암이 뭐냐면 명사 파생 접사야. 아? 옛날에는 명사 파생 접사가 암이 있었어? 지금은 명사 파생 접사가 미음, 비, 이 이런 애들이 명사 파생 접사죠. 명사 파생 접사에 암이 있었다는 얘기 모두 있다는 소리야. 음도 있었다는 소리네. 몸조화 맞춰야 되니까. 근데 접사니까 품사 바꾸죠. 어미하고 달라요. 접사니까 품사를 바꿨겠네. 그래서 명사 파생 접사 암이 붙으면 얘가 이어적기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참이 되겠네. 얘는 뭐야? 명사야. 그 뒤에 다시 내라는 부사 파생 접사에도 접사가 붙었으니까 다시 부사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순서가 원래 동사에다가 명사로 갔다가 다시 부사로 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어적기 넘어왔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명사 파생 접사에 암이라는 게 존재해요. 지금은 명사 파생 접사랑 명사형 전성음이랑 미음이 똑같아. 그치? 미음은 명사형 전성음이도 있고 명사형 전성음이도 있고 명사 파생 접사도 있어. 이때는 명사 파생 접사는 암이었고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옴이었어. 옴이 있으면 또 음도 있겠죠. 모음조화가 있어요. 옴과 음은 엄이었고요. 명사형 전성어미. 이 뒤에 한번 또 나올 거예요, 얘네가. 명사 파생 접사는 암과 음이었어요. 아, 지금하고 접사하고 어미가 형태가 달랐네. 그래서 마침내 제 뜻을, 자, 앞에 저의, 그럼 저하고 이를 구별해야 되는데 은은 관형격 조사인데 이거 사람이니까 시오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도 있었네. 우리 관형격 조사에 이가 있다는 거 몰랐는데 얘 많이는 안 써요. 이게 성조에 따라서 썼다는데 얘는 그냥 이 뒤에 관형격 조사 이라는 거 붙었다 이것만 알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있었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얘야. 뜻. 얘가 기본형이 뜻이겠네. 자, 요렇게 표기된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른다. 단어의 초성에 어두자음군이 올 수 있어.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자음 두 개를 나란히 쓰는 걸 뭐라고 부른다? 병서라고 부른다. 자, 병서 중에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쓴 걸 무슨 병서라고 한다? 합용병서라고 한다. 같은 자음 두 개 나란히 쓴 걸 우리 각자 병서라고 하고
서로 다른 거 두 개 나란히 쓰는 걸 합용병서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는, 이렇게 초성에 와버리면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할 수 있어?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합용병서의 표기법이 있었다. 이 뜻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었겠네? R은 붙지 않아요. 왜 그래요? 모음조화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디귿이 넘어갔겠죠? 이어 적기를 했다. 지금 여기서 세 가지 볼 수 있어.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모음조화 지켰다, 이어 적기를 했다. 굳이 여기서 한 발 더 하면 그 어두자음군을 표기하기 위해서 합용병서의 표기법을 사용했다. 다음, 싫어. 싫어는 싫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능히 라는 뜻이고요. 펴디, 펼치지, 펴지. 눈에 띄는 게 진해. 국외음하겠네. 국외음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못탈. 못이 예전에 받침이 디귿이었네. 여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하다. 하다가 요 밑에 나오는데 얘 먼저 볼까? 한이라 지금 쓰는 R을 쓰면 이거 많다라는 뜻이라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노래하다, 축구하다, 동사 쓰는 혹은 접사로 쓰는 하다는 아래아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다와 이 하다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휘의 의미 이동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얘고 얘는 얘예요. 완전 별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 동사 쓰려면 아래아를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못하다 이거 아래아로 와야겠네. 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잖아.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리을이 온 거야. 근데 뒤에 얘 왔어. 얘는 절음부호라 그랬죠. 된소리로도 읽을 수 있는데 뒤에 오는 게 니은이야. 그럼 된소리는 의미가 없겠죠. 뭐만 하면 돼요? 절음부호로만 중요하게. 이게 근데 절음부호인 게 왜 중요하냐면 할, 놈.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띄어쓰기 돼 있어도. 뭐 일할 놈 좀 찾아와 이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일할 놈이지 놈. 유마가 일어나야 돼. 리을 뒤에 니은이니까 리을 리을로 바뀌겠죠. 띄어쓰기 돼 있어도 유만 일어나요. 근데 얘가 지금 리을 뒤야 얘는 그 문장 표지부호니까 절음부호란 말이에요. 끊으라는 소리. 못할 끊어야 돼. 그래서 뒤에 놈이 그냥 니은으로 읽혀. 유마 안 일어나고. 이 절음부호가 없다면 로로 읽히지. 똑같이 유마가 일어나야 되겠죠. 현대국어처럼. 근데 안 일어납니다. 끊어야 돼. 못할 놈이 이렇게 갑니다. 놈이 그럼 얘는 놈의 주격조사 2가 붙었겠네. 그래서 이어적기로 미음이 넘어간 거겠네. 근데 사람이 놈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네. 지금은 놈을 우리가 비하의 의미로만 써. 낮추거나 깔볼 때만 써. 옛날에는 보편적인 사람의 의미로 썼네. 어휘의 의미 축소되겠네. 아까 말씀과 같은 케이스겠네. 자, 한이라는 좀 전에 미리 봤고, 이하다와 아래하다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동 뭐 이런 거 아니야. 얘는 별개야. 내가라고 나와 있어. 내가. 그러면 나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이렇게 보겠네. 그럼 어떻게 돼? 나이 이를 이렇게 될 거야. 읽으면. 굳이 그런 거 따져서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나이 이를 위하여 뭐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주격조사 이가 붙었다. 가가 없었다. 현대국어와 달리. 이를 그냥 이를 그대로 보시면 되고, 위하여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겠네. 받침 이응했고요. 하야 왜 이렇게 썼겠어? 모음조화 때문이겠지. 현대국어에는 하여 이렇게 되지. 우리가 여불규칙 되죠. 그래서 중세에는 여불규칙이라고 안 하고 야불규칙이라고 하죠. 여불규칙 아니야? 하다에 어시 붙으면 어떻게 돼? 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여불규칙이야. 왜 여불규칙이야? 어미 쪽에서 생긴 거거든. 어간 쪽에서. 어는 어미니까. 얘는 하밖에 없어. 딴 데선 안 일어나. 하다에서만 일어나. 그래서 얘를 이제 여불규칙이라 그러는데 중세에는 그럼 야불규칙이라 그러겠네. 왜냐면 하에 아가 붙은 거거든. 아가 붙었는데 아가 야로 바뀐 거니. 어여삐 아까 한번 나왔었죠? 불쌍하다, 가엾다. 현대국어랑 뜻이 다르죠? 어휘의 의미 이동이다. 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나머지 뭐 얘 활용 바뀐 거 이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어휘의 의미 이동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겨 여견에 초성에 니은이 왔네. 구분 법칙이 없었다. 새로 얘는 좀 독특한데요. 지금은 우리가 새가 관형사야. 이때는 명사였대. 새가 명사야. 그래서 이 뒤에 로가 얘가 부사 파생 접사야. 그래서 새로 이렇게 되면 얘는 부사가 되는. 현대어에서는 새가 관형사밖에 없어. 28 스물 물 물이라고 썼네. 평순모음으로 썼네. 현대국어에서는 원순모음이 됐는데 평순모음이 원순모음이 되는 걸 원순모음화라고. 중세 때는 지금 우리가 쓰는 원순모음들을 평순모음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구나. 이거 말고도 물, 물, 불, 불 이런 식으로 썼다고.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 28. 얘 뭐야? 접점이 왜 갑자기 또 등장했지? 이건 설명이 잘 없는 편인데요. 활용정법에서 빗나갔나? 추측컨대 세종대왕은 뿔이 나는 대로 표기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28의 저 글자가 저소리로 발음이 됐던 것 같아. 입성처럼. 기읍으로 끝나면 빨리 닿거든. 28.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지막이 이렇게 닫히듯 빨리 닫히듯 두 가지의 소리가 나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이걸 표기에 반영한 걸로 보여요. 이렇게 읽으라고. 썩만이 중요하지 않아. 딴 게 중요한 게 많아서. 자를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죠. 받침 이응 들어왔고요. 맹간오니. 자, 얘는 기본형이 맹, 글, 가야. 여기가 어간이야. 그럼 이 어간 뒤에 나라는 게 붙었는데 이게 현재 시의 선어말음이고요. 지금의 니은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오라는 또 선어말어미. 이것도 그냥 그렇게 기억하자 그랬지? 오라는 선어말어미가 있었어. 주어가 1인칭일 때 용도로 붙은 거야. 오가 여러 가지 용도 중에. 앞에 내가 있으니까 이건 뭐 가끔 물어보기도 하니까 뒤에 니가 붙은 건데.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현대국어에서도요. 어감 발음이 리을로 끝나는 애들은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리을이 탈락합니다. 울다, 우니, 불다, 분이, 물다,
문이야. 그쵸? 얘도 지금 누굴 만났어?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잖아. 그래서 리을이 날라가. 그럼 맹가가 남았어. 그럼 여기서 이 니은은 이 둘이 만났어. 그래서 얘가 노가 됐고요. 그래서 맹가, 노니 이렇게. 현재 시제고 주어가 1인칭이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지금과 조금 다르게 생긴 애가 있었다. 그쯤. 그리고 니은은 현재 시제일 거야.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 다 더는 이거 과거일 거야.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 리 있으면 이거 미래일 거야. 현대 국어로 미루어 봤을 때 추측할 수 있죠? 사람마다 얘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헤어. 여기서 재밌는 건 희한하게 생긴 놈이 등장했네. 뭐다? 각자 병서죠. 이렇게 표기한 걸 우리는 각자 병서라고 합니다. 표기했고요. 헤어가 하, 이, 어의 준말인데 여기서 이가 사동접사래. 지금도 사동접사 이히, 리기, 우구추. 중세랑 지금이랑 사동접사의 형태가 똑같아. 지금과 똑같은 형태의 사동접사가 있었다. 얘는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수비. 요거 재밌는 거 등장했네.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순경음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자음을 위아래로 내려 쓰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어 쓰기라고 한다고.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 연서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 말만 기억해도 돼요. 저 수배 원래 원형 잘 몰라도 되고요. 이어 쓰기가 보이네. 연서의 표기 방법이 눈에 띄네. 그리고 순경음이라는 게 있었네. 생긴 건 원래 어근이 쉽. 얘가 이를 만나면 이 비읍이 이응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순경음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뒤에 이응 왔을 때 비읍이 그 위에 올라타버려요. 그 이응을 밀어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비 이러다가 현대국어에 오나 우로 주로 바뀌었다 그랬지? 아니면 아예 없어지거나.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격, 익혀. 두음법칙이네 이거는. 두음법칙 없었다. 날로, 날마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쓰면데 얘가 딱 두 글자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그래서 문제 내면 난 얘로 낼 거야. 왜냐면 얘가 기본형은 쓰다야.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 뭐 찾을 수 있어? 어두 자음군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합용병서의 표기법이 있었다. 이거 두 개 일단 찾을 수 있어. 쓰다에 뭐가 붙었냐? 그 다음에 또 왼쪽에 이 점 찍혀 있잖아. 지금 이 단어에서. 성조를 표기하는 방점이 있었다. 이것도 알 수 있고, 여기에 음이 붙은 거야. 이 음이 뭐냐? 명사형 전성 어미야. 지금은 안 쓰는 옴과 음이라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었다. 왜 옴과 음이 있어? 이건 몸 좋아지켜야 되니까. 쓰다는 음성이니까 음이 붙어야 돼. 여기에 부사격 조사가 애가 붙은 거야. 사용함에 이렇게 부사격 조사 붙어야 돼. 부사격 조사가 얘도 있지만 얘 안 붙고 모음 조화 때문에 얘가 붙어야 돼. 그래서 모음 조화를 지켰다. 이것도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쓰음인데 얘가 왜
숨으로 바뀌냐? 현대어에서도 어간의 발음이 으로 끝나는 애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탈락합니다. 으가 탈락합니다. 쓰다, 어, 쓰다, 써, 쓰다, 떠. 그치? 으가 탈락하네. 아, 얘도 그래서 쓰다에서 음을 만나가지고 명사형 전서. 으가 날아가고 얘가 그 위에 올라타고 그래서 숨이 된 거야. 여기에 부사격 조사 애가 붙으니까 미음이 또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어 적기를 한 거야. 지금 되게 별거 없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자, 하나씩 보면 성조 표기를 하는 방점을 찍었다. 어두 자음군이 있었다. 합용병서의 표기법이 있었다.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세형의 음과 옴이 있었다. 모음 조화를 지켰다. 부사격 조사에 애를 사용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다만 모음 조화 때문에 여기선 애를 그대로 붙였고 별별 되게 많네. 작은데. 물론 거기까진 잘 안 하는데 탈락도 있었다. 거긴 잘 언급을 안 하기는 해. 뼈안기 뼈이네.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중국어 발음엔 뼈이 가까운가 보지. 뼈. 안도 보면 여기 요거 여린이었었죠.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하고저 하다에 고저. 이건 아까 한번 앞에 나왔잖아. 모음 조화가 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미가 고자가 없어요. 부저도 없어요. 이건 어미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 하고죠. 할 하다에 역시 관형사형 전성음이 리을 붙고 뒤에 이 여린 이웃은 다음이 아니라 뭐로 본다고? 절음 표지로 본다고. 끊어 읽는 겁니다. 할 끊고 따라민이라 따름이겠네. 일단 의존명사 지금도 우리가 따름이라는 의존명사 사용하죠. 어두자음군이 있었네. 합용병서의 표기가 있었네. 여기에 서술격 조사 2다 붙어서 뒤로 넘어가서 이어 적기를 했네. 이 다 붙어서 따름이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뒤에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합용병서가 있었다.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이어 적기를 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 언에 보는 세조 5년, 그러니까 세종 4운에 세조가 임금이 되고 나서 이때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귀하게 보물로 보관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자로 써 있고요. 그게 간송미술관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세종 때 쓴 겁니다. 세종이 한글을 발표하면서 훈민정음을 발표하면서 정확하게 창작한 시기에 썼는지 발표 시기에 쓴 것 같아. 전체적으로 글자의 사용법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걸 한자로 정리한 게 훈민정음 해례본. 우리가 지금 국보를 취급하고 있는 거. 70호인가 아마 이럴 거야. 자,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선생님에 따라서 문법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세세한 걸 더 따져주실 수도 있고요. 아마 대체로 그러진 않을 거야. 한 요쯤 정도에서 멈출 거야.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건 대학 과정이에요. 고등에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거보다 오히려 덜 들어갈 수도 있어. 기본적인 것만. 이건 뭐 학교에 따라서 맞고요. 근데 이렇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얘를 통해서 이해하면 다른 작품을 만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사실 딴 걸로 만나면 좀 힘들어요. 낯설어서. 석보상정, 소학원에, 뭐 용비어천가 이런 애로 만나면 일단 내용이 이해가 안 돼. 뭔 개소리야. 뭐 이렇게 되는데
굳이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하자면 오늘 그 얘기는 안 했다. 자, 여기에는 후민정음의 창제 4대 창제 정신이 들어 있었지? 뭐가 들어 있었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야, 우리는 우리고 니네는 니네인데 우리 문자가 필요하지. 자주정신.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헐빼이셔도 아유, 어리석은 백성들이 문자 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 고통을 겪고 있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이를 어여삐 여겨.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애민정신이지. 내가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어, 백성들을.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창조정신. 한자를 변형하거나. 보통은 그랬을 거 아니야. 일본 애들이 그 방식이잖아. 한자를 약자로 조금 줄여서 사용한 거잖아. 간자로 쓴다든가. 이걸 안 했어.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 그래서 완벽한 창조정신이다. 그다음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해라? 편안하게 사용해라. 문자의 사용은 이거다. 실용정신. 요거 이제 보기에 따라서 세 가지만 언급하는 출판사도 있고요. 창조정신을 빼고 보통 아마 세 가지로 볼 거야. 세 가지로 볼 때. 네 가지 다 보는 출판사도 있고. 이건 그냥 출판사에 따라서 가면 되겠네. 지금 프린트를 본 빈칸을 2개를 준 이유가 혹시 연습해 볼 친구들은 뒤에다가 사실은 니들이 대상이 아니고 필기 더럽게 안 하는 남자애들이 있어서 강제로 숙제를 시키려고 준 거고, 뒤에 참고로 프린트는 혹시 모르니까 얘는 갖고 계시면 니네가 아마 내년에 1년 뒤에 내신에서 만날 텐데 얘를 그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조금, 기억이 그래도 한번 봤던 거 보면 새록새록 떠올리겠지? 갖고 계시다가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일찍 끝낼까?